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요, 서두 없이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갓집은 어릴 때부터 다들 이상한 거 잘 보고 촉이 워낙 좋아서 학교 다닐 적에 우스갯소리로 무슨 대략 관종 소리 한 번씩은 듣고 살던 사람들인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영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원래는 꿈도 잘 안 꾸는 편인데 한 번 꿈을 꾸면 좀 잘 맞는 편이다 정도? 뭐 아무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몇 년 전에 우리 큰애 삼촌이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완전 시골 촌에 있는 어느 장례식장에서 3일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촌인데다가 주변 지인들도 다들 노인이시고 하다 보니까 밤에는 손님이 없어서 우리 가족들만 그 장례식장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워낙 대가족이라 우리가 한번 모이면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그 장례식장에 양해를 구하고 30살 이하는 최다 옆방에 있는 그 빈 장례식장에서 자게 했습니다. 장례 첫날은 다들 전국에서 멀리서 올라오다 보니까 피곤하고 하니 정신없어 바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애기들 사이에서 밤새 쿵쿵거려서 너무 무서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엄마 아빠랑 따로 자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때는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별일 없이 이틀째 밤이 되었는데 사촌오빠 한 명이랑 저랑 애들 데리고 또 옆방으로 이동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쯤이었나? 갑자기 9살짜리 조카가 소리를 꾹꾹 눌러 담으면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화장실 가고 싶나? 싶어서 일어나서 조카 옆으로 갔는데 얘가 누운 채 눈만 뜨고 창가 쪽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억지로 소리내는 걸 참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건 진짜 이상하다 싶어서 애를 안아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조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고등학생 사촌동생이 제 옷자락을 꽉 잡는 거예요. 못 가게. 뭐야? 안 자고 있으면서 애가 울고 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거야? 하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를 내려고 봤어요. 봤는데 얘도 창가 쪽을 보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왠지 그 창가 쪽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조카를 다시 내려놓고 창은 등지고 제가 입구까지 가서 켤 수 있는 불이란 불은 죄다 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에서 가까이 자던 오빠를 큰 소리로 깨웠죠. 참 희한했던 게 오빠도 안 자고 있었던 건지 한번 부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이후 오빠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근처에 있던 중고등학생 사촌들도 바로 벌떡 일어나서는 깨어있던 애기들부터 이불에 감싼 채 어른들이 계시는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슨 미션 임파서블 마냥 소리도 거의 내지 않고 속전속결로 애들을 옮기는데 그 와중에 뭔진 몰라도 난 못 봐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애들을 둘둘 싸고 옮기니까 어른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모들이랑 언니들이 바로 옆방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금방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기들은 엄마들이 재우고 아직 안 자고 있는 사촌동생한테 제가 너 아까 대체 갑자기 왜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봤거든요. 처음에 저는 창가에 뭔가 있어서 애들이 거기를 보고 눈을 못 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창을 등지고 문 앞에 있는 스위치로 걸어갔던 건데, 애들이 본 건 문 앞에 웬 머리가 긴 여자가 방 안쪽을 향해 서서 한쪽에는 식칼을 들고 펄쩍펄쩍 뛰어서 천장에다가 머리를 쿵쿵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애들이 차마 문 쪽으로 시선은 못 돌리고 돌아 누운 채 유리창에 비친 그 여자를 보면서 혹시라도 문 앞에 움직이다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이러면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이때부터 여자가 계속 저만 쳐다보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는 게 유리창으로 반사돼 보였대요. 그래서 사촌동생이 저를 붙잡은 거였고요. 정작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는 당연히 창문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창문 등지고 정면으로 여자를 향해 걸어가서 불을 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불을 켜는 순간 그 여자는 사라졌대요. 그리고 사촌 오빠는 이 당시에 일어나 있던 게 아니라 가위 눌린 채 무언가에 쫓기는 악몽을 꾸고 있었는데, 내가 딱 불을 켜는 순간 가위 눌림이 풀렸다고 합니다. 소름이 쫙 돋고 어른들은 저를 얼척없단 듯이 쳐다보는데 저는 진짜 그냥 안 보였던 거거든요. 이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 우리 큰애 삼촌 발이 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만 부모님한테 끌려가서 절에 가서 공양하고 한참 절하다가 집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장례하니까 떠오르는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거 전에 어디서 잠깐 지나가듯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지도사나 염하는 사람들이 시신을 정성껏 정리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럼에도 일반적인 인식이 많은 시신들을 마주하는 직업이니까 뭐 귀신에게 노출되거나 취약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정반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신세를 지는 사람이 장례지도사, 장의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독한 악귀들로부터 신세 갚는 차원에서 되려 지켜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너서 아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장례지도사 하는 사람이 2사람 정도 있거든요. 이 중 한 사람한테 무서운 이야기 없냐, 직접 겪은 거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일한다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귀신 볼 틈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요즘은 장례지도사도 거의 영업직에 가까워서 쉴 틈이 거의 없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들한테는 이 고인들이 일감인지라 고인 모시고 장례식 유치하려고 그 업계에서는 나름 경쟁이 엄청 치열한가 보더라고요. 무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요, 실제로 귀신 나온다고 집값이 폭락해버린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있는 한 아파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할 테니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17일 베트남 하노이는 이른 아침부터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쪽년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인 쥐프 아파트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정체불명의 악취 때문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지?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복도에 내놨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냄새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온 아파트 전체에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는 13층, 옥상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층까지가 주거용이고
13층이 바로 옥상층이었는데요. 냄새의 근원을 따라 경비원이 코를 막고 옥상층 문을 열었을 때 여기 구석진 쓰레기 처리장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불 뭉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파리떼가 새까맣게 뒤덮어 있었다고 하는데 요 이불을 들추자 나체 상태의 여성의 시신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머리가 없이 위가 텅 비어 있었고 열 손가락의 지문 부위가 전부 도려내져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하노이 명문대인 무역대학교 학생 A였습니다. 평소에도 안경을 쓰고 얌전한 인상이었던 그는 학교에서도 평판이 좋은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쥐포 아파트 11층은 A의 현재 여자친구 옌의 집이었습니다. 옌이 4월 30일 연휴를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자 A는 그 빈집으로 전 여자친구 린을 불러들인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전 여자친구의 값비싼 오토바이와 노트북을 뺏는 것이었습니다. A는 집으로 불러들인 린을 뒤에서 흉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A는 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에 좁은 욕조 안에서 머리와 손가락을 절단하는 엽기적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장실 벽에 피가 튀자 여자친구에게 태연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야, 방 페인트 색깔이 정확히 뭐야? 좀 벗겨진 데가 있어서 칠해주려고. A는 시신의 몸통을 이불에 싸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옥상층에 버렸고 다른 부위들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려 200km나 떨어진 꽝린성에 있는 어느 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 옌이 돌아올 때까지 며칠 동안이나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자기 생활을 했대요. 태연하게. 아무튼 그렇게 범인은 잡혔지만 피해자의 머리가 없으면 살인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잠수부 수십 명이 며칠 동안 강바닥을 뒤졌지만 완전히 흙탕물인 강에서 사람의 작은 머리를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의 머리라도 제발 찾게 해달라면서 강가에 제사상을 차리고 매일같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시신이 온전치 못하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건 발생 20여일 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던 곳 바로 근처 수풀에서 무언가 걸려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백고라가 진행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스로 인해 머리카락하고 살점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이 되었고 범인이었던 A, 응아이는 2014년 사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공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옥상층 발의 아래층 주민들은 밤마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대굴대굴대굴대굴. 마치 위층에서 누군가 무거운 볼링공을 떨어뜨리고 굴리는 듯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게 잘려나간 머리통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다 라고 믿으면서 급격하게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분명히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제멋대로 가장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릿한 냄새와 썩은 악취가 훅 끼쳐왔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비상 계단 오르던 주민이 계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를 목격하고서는 아가씨 괜찮아요?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내 손가락, 내 반지 이렇게 말하면서 바닥을 더듬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범인 A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훼손할 때 반지도 함께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후 이 G4 아파트는 귀신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실제로 집값이 폭락해버렸습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났던 11층 또 시신이 유기된 옥상층 바로 아래층 주민들은 대부분 다 이사를 나가버렸고 한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빈집으로 방치되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해당 아파트의 현재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라 1층에 계속 상가가 있어 왔거든요. 2년 전부턴가 베트남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하이랜드 커피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커피집에 대한 리뷰는 나쁘지 않은데 같은 건물에 대해서 구글 리뷰가 달리고 있는데 요거 열어보면 아파트 자체에 대한 품평보다는 최근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리뷰로 작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일어난 동기가 고작 대학생이 도박비 때문에 벌린 일이었는데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살게 될 당시 이 나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박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일반 서민들의 임금 수준이 지금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에 가깝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 돈 모아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냥 가진 거 뭐 아니면 둬. 이런 식으로 도박에 베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이런 도박 관련 범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딱 제가 베트남에 갔던 시기가 한창 박항서 열풍, 축구 열풍이 대단할 때였단 말이에요. 이때 제 베트남 친구들이 너 그거 알아? 축구 끝나고 나면 사람들 물에 엄청 많이 뛰어든다고 강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스포츠나 각종 도박에 재산 올인했다가 그 뜻대로 안 되면은 강물에 뛰는 거죠.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 강을 가리키면서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제 또래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인이신 분들 요즘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변동성이 엄청 심한데 너무 많은 돈 끌어다가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거의 도박판이거든요. 다들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또 위험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때 제가 운동 많이 하던 시절에는 다들 저보고 너 최소 해병대? 아니면 특전사? 뭐 이런 데 나왔을 것 같다고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저는 척추 3마디가 부러져서 5급 면제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이 얘기 듣고 나서 야 진짜 부럽다. 너 신의 아들이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또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무서운 이야기 유튜버다 보니까 군대 관련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근데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걸 들을 수가 있는데
군대 이야기는 좀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어나 아니면 장소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상상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군대를 갔어야 됐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좀 때리고 싶으실 텐데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많은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벌써 제대한 지 10년은 지난 뒤에 꺼내보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저는 귀신 같은 거 안 믿는 사람이라 정확히 귀신이라고 단정짓기 애매해서 어떤 미확인 생물체가 아닐까 생각하는 일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먼저 저는 최전방에서 복무하다 전역을 했습니다. 15사 승리부대 GOP였는데 좌측은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옆사단이 있고 우측 끝에는 우리 관할구역 마지막 감제고지인 A초소고요. 문제는 가초소인 옆초소, 바로 B초소였는데 여기는 모든 부분에서 안 좋은 건 전부 다 뭉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리였습니다. 항상 음지에다가 전방 시야 확보도 애매했죠. 길목의 가장 구석탱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예전에 병사 2명이 목매고 죽는 바람에 이제 그 나무 위로는 못 올라가게 철조망도 누르고 매달리지 못하라고 가지까지 전부 다 잘라놓은 일명 자살나무라고 불리는 엄청 큰 나무 한 그루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무가 빛 들어오는 것까지 차단하는 이중 음지 효과 때문에 늘 근처에 땅도 습져 있고 뻘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휴 지랄 났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항상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초소였죠. 당연히 거기는 근무를 안 하는 초소고 사람이 있는 척 야간에 붓게 허수아비 표적을 세워놓는 곳이었습니다. 늘 야간에만 들어가서 세우고 동트기 전에 다시 눕혀놓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상 낮에 거길 들어갈 일이 저한테는 전혀 없던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우리 중대장은 특전사 저격수 출신으로 야간에 가장 졸릴 시간쯤 되면 항상 말도 없이 필살로 통해서 야간 투시경 끼고 잠입해오는 걸 즐겼습니다. 이거를 소대장도 따라한답시고 늘상 그 짓거리를 해대는 바람에 이등병이나 말년병장이나 근무 때 절대로 느슨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격들도 전부 다 분조장이 있는 건지 한번 꼬투리 잡히면 진짜 개같이 갈구거든요. 아무튼 그날은 야간 투입조로 근무를 했는데 달도 밝고 구름 한 점 없어서 시야가 정말 깨끗하게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A초소 꼭대기로 투덜투덜 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병짬에 K3하고 고배율 야간 조준경에 탄 200발에 예비 탄창, 수류탄 이것저것 다 챙겨서 그 철책 점검하는 경계로 올라가다 보면 이거 안팎 돌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와서 고지 점령 후에 숨 돌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B초소에 허수아비 대가리가 안 보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전 근무조가 안 세워놓고 그냥 올라갔나 보구나. 도움 안 되는 패급들. 이렇게 갖은 욕을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따가 야간에 그 진흙벌 같은 초소에 들어가서 허수아비를 제가 세워야 되잖아요. 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짜증이 올라와서 계속 거기만 흘끗흘끗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한 20분 정도 지났나? 지통실에서 전화가 와서 점검 상태 보고하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데 B초소에
안 보이던 그 허수아비 대가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잣됐다.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이거 세워놓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부사수한테 너 그쪽 잘 관찰하고 있어 하고 얘기하면서 함께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주변으로 움직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지? 잘못 봤나? 했는데 갑자기 허수아비의 옆 뒤쪽에서 무슨 대가리 하나가 천천히 무슨 아메바 분열하듯이 하나가 더 늘더니 이 검은 형체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저는 간부가 안에 있는 게 확실하구나 하고 오늘은 누가 올라온 건지 확인하려고 야간 조준경을 켜고 배율을 높여서 보는데 가만 보니까 간부가 아니라 뭔지 모를 인간 비슷한 검은 형체가 대가리를 빠르게 양옆으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개로 보였던 거고요.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전부 다 곤두서는데 머리카락이 헬멧도 들어올리겠더라고요. 이 정도의 공포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명도 안 나서 굳어 있으니까 부사수가 괜찮냐고 물어와서 간신히 정신 차리고 바로 지통실에 전화를 걸었죠. 비초소에 현재 누가 들어있는지, 간부님이 올라온다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지통실 쪽에서는 현재 막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경계 잘 서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오줌 지릴 것 같더라고요. 이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잠깐 혹시나 이게 북한군이 잠입해 들어온 거면 더 큰일 날 일 아니야? 하는 생각이 스쳐서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했어요. 현재 비초소에 정확히 식별 불가능한 거수자의 움직임이 있다. 1명 또는 2명으로 보이는데 밀어내기 하러 오는 다음 주 빨리 올 수 있는지 같이 가서 확인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통실에서는 잠시 듣더니 뒤에서 준비하던 간부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소대장이 전화를 받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 올라가면서 확인할 테니까 그게 다른 쪽으로 움직이거든 바로 보고하라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전화 끊고 나서 다시 볼 엄두가 안 났어요. 보다가 눈 마주치면 뭔가 나한테 달려올 것만 같아서. 그러다가 문득 잠깐만, 나랑 부사수 둘 다 실탄장전까지 한 중무장 상태인데 당하기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조준하고 그쪽을 쳐다봤는데 양옆으로 미친듯이 대가리를 흔들던 그 물체가 가만히 멈춰서 철책 쪽을 바라봐요. 아니, 정확히는 바라보는 느낌이 든 거죠. 하얀색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흐릿한 회백색 안광을 빛낸 채로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간 조준경은 화면이 초록색으로만 보이고 색상 자체는 구분이 없으니까 딱 보면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그런 범인 형태에다가 안광하고 움직임만 조금 보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15분쯤 안 돼서 부소대장이 필살로 통해서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로 와서 멈추더니 무전기로 혹시 안에 아직도 있냐? 하고 물어보길래 지금은 안에 가만히 있는 것 같다. 2명은 아니고 1명인 듯 보이는데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라고 했더니 조준 계속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소대장이랑 같이 올라던 부사수가 라이트를 켜더니 그 초소 문을 확 열어 제꼈어요. 이 둘이 같이 동시에 안쪽으로 총구를 집어넣고 확인하는데 안광? 빛나는 눈동자 같은 게 까만 몸뚱아리는 그대로 놔두고 문 열린 쪽으로 무슨 마이클 잭슨 문워크 하는 것 마냥 쓱 빠지면서 사라졌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결과 야, 상병 달면 군생활 펴지냐?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지?
이러면서 악마 같은 부소대장에게 동틀 때까지 얼차려 받으면서 굴렀습니다. 결과 보고는 바람에 흔들리는 허수아비가 쓰러진 걸 잘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 초소 주변이 전혀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였다는 거. 아무튼 나중에 오침 이후에 생활관에서 정비하는 도중에 지통실에서 저를 부르더니 부소대장이 찾는다고 초소 올라가서 작업 지원 같이 하라고 말하길래 나갔습니다. 그 비초소 정리한다고 거기로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어제 정확히 본 게 뭐야? 이렇게 둘이 있을 때 담배 피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줬죠. 그리고 한참을 듣더니 너 혹시 이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닫혀있던 그 비초소의 문을 열었는데 안쪽 보자마자 육성으로 와 씨 이게 뭐야?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다 썩어가는 듯한 초록색 페인트를 여러 번 덧대서 칠한 이 나무문 안쪽에 내 다리 길이만한 노란 종이에 뭔지 모를 빨간 글씨? 한자 같은 게 써있는 부적이 X자로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겹쳐진 채 덕지덕지 붙어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붙은 건 하얀색의 검은 먹이었는데 점점 덧붙이는 건 노란색 질긴 한재 빨간 먹 같은 걸로 붙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들어가도 야간인데다 천장이랑 문을 제대로 볼 일도 없고 부사소가 문 열면 그거 등으로 문 닫히지 말라고 기대고만 있으니까 저는 그 안에 또 주변 자체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거 문 열고 어제 들어가서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초소 안에서는 라이트 킬 일도 없고 그 초소 자체가 음지에 있다 보니까 대낮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관리도 잘 안 하고 사람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모두 다 그 내부를 신경조차 안 썼던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도대체 누가 붙였는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결국 여름 지나가기 전에 그쪽에 있는 부적하고 문이랑 다 떼어내고 새로 단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는 쓰지 않았고 이후에는 허수아비도 안 세워놨어요. 아직도 저는 그때 미친놈 마냥 머리를 흔들던 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였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역에서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하고요. 가장 기이한 사건으로 남아있기도 한 그런 이야기라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전달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9일 오전 하노이 하이바증구에 사는 39세 여성 A씨는 남편과 자녀들 몰래 까뜨엉이라고 하는 한 미용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원래 평소에 외모에 관심이 많던 A씨는 이곳에서 가슴 확대 또 지방흡입 수술을 받기로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원장은 의사였습니다. 원래 국립병원에 종사 중인 의사였지만 본인의 부수입을 위해서 퇴근 시간 혹은 주말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미용 클리닉을 불법적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베트남에는 의사가 운영하는 소규모 사설 클리닉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곳은 법적으로 피부 관리, 필러,
보톡스 이런 간단한 시술만 가능했어요. 전신마취가 필요한 그런 큰 수술들은 반드시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오후 12시경에 수술은 시작이 되었으나 4시간 뒤 A씨는 마취 부작용과 쇼크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여자는 결국 오후 5시 45분경에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만약에 정상적인 의사라면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불렀겠지만 이 원장은 자신의 불법 영업과 의료 과실이 드러날까봐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시신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죠. 먼저 원장은 병원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킨 뒤에 병원의 모든 CCTV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 진료 기록들마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밤 11시 30분 원장은 자신의 자가용 뒷좌석에 이 A씨의 시신을 실었습니다. 이때 공범으로는 병원 경비원이었던 B씨가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치밀하게도 A씨의 오토바이하고 소지품까지 롱비엔이라고 하는 지역 길가에 버리면서 마치 그녀가 강도를 당했거나 가출한 것처럼 위장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새벽 1시경 이들은 하노이의 젖줄이자 거대한 강인 홍강을 가로지르는 한 다리 위에 차를 세웠어요. 두리번거리다가 지나가는 차가 없는 틈을 타서 이 두 남자는 함께 시신을 들어 올려 차가운 강물 속으로 그대로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시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원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겁이 났던 경비원 B씨가 먼저 자백을 하게 되었고 원장도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어요. A씨를 다리 위에서 던졌습니다. 이에 베트남 경찰은 즉시 대규모의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잠수부 수십 명에 보트에 과학수사대 전부 다 동원돼서 홍강 바닥을 샅샅이 뒤졌어요. 보통 익사체는 3일이면 떠오르기 마련인데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시신은커녕 옷까지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베트남 사회에 온갖 괴담과 미스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나 여기 있다, 꺼내줘 하는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던가 또 물 위로 하얀 손이 불쑥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것을 봤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이거 시신을 콘크리트로 가라앉힌 거 아니야? 이런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잡음들은 많은데 가족들은 도무지 시신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트남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불렀다고 해요. 이들은 하나같이 좀 기이한 말들만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참사 때 막 동쪽에 누가 있다, 박시성을 가진 사람 있냐 이러면서 헛소리하던 무당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유명하다는 점쟁이는 여자가 물에 있지 않다, 불에 타서 화장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실제로 유가족들이 엄청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일부 무당들이 꿈에서 A를 만났는데 머리가 없어서 말을 못하더라 하는 소름 끼치는 예언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영매가 지목한 장소를 수색해보기도 했는데
동물의 뼈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A씨 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과학자들조차도 이상합니다. 홍강의 유속과 지형상 시신이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하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건 발생 9개월 뒤인 2014년 7월 사건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낚시꾼들이 뭔가 묵직한 자루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시신이었습니다. 상태는 참혹했어요. 오랜 시간 물속에 있었던 탓에 머리와 손발이 모두 유실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앞서 무슨 꿈에서 머리 없는 A를 봤다 라고 했던 영매사의 예언이 재조명되는 일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각에서는 이거 의사가 토막을 내서 버린 거 아니냐 하는 소문이 돌았으나 법의학의 감정 결과 부패로 인한 자연분리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의 패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고 DNA 검사 결과 이 시신은 A씨가 맞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에 채워져 있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9개월 동안이나 떠오르지 않고 강바닥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미용 클리닉 원장은 징역 19년형을 받았고요. 경비원 B씨는 징역 33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 의료 과실치사 및 시신유기죄가 적용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미용 클리닉 건물 있죠? 이후 오랫동안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폐허처럼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밤마다 그 건물 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던가 수술도구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면서 엄청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한때 거기에 다른 가게가 입점하려고도 시도를 했었는데 내부 공사 과정에서 인부들이 귀신을 봤다고 도망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의사의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뿐만이 아니라 9개월 동안이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수많은 미스터리와 심령 현상들 때문에 베트남 범죄 역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부안 떠미이 비엔까뜨엉 이런 사건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대로 검색해보시면 옛날 뉴스지만 뉴스 기사도 나와 있고 주범들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베트남 넘어가기 전에 또 그리고 살면서 이 나라 언어 익숙해지겠다고 항상 베트남 뉴스 많이 틀어놓고 그랬거든요. 귀로 듣고 보고 하려고. 물론 이 언어라는 게 지금은 안 쓰다 보니까 좀 초기화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항상 뉴스 보면서 늘 부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범죄자들 얼굴을 뉴스나 신문에서 전부 공개한다는 거예요. 뭐 솔직히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것들이야 모르겠지만 사람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린 사건들 있죠. 이런 것까지 범죄자 인권 운운하면서 지켜주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이를테면 작정하고 고의로 수백억대 전세 사기 일으킨 그런 범죄자들도 물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감 때문에 막 스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마당에 이런 범죄자들은 그냥 뉴스에서 뭐 용의자 모씨, 용의자 A씨, B씨 이러고 나면 누군지 감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범, 산범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활보해도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튼 요 이야기 알아보면서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 주범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본 말이었는데요. 저도 경위는 모르겠지만 대중들,
혹은 유가족들한테 얻어맞은 건지 뭔지 그 주범 얼굴에 상처가 크게 나 있는 사진이 뜨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제가 부산 거주한 지 한 7년 차 됐는데 이 7년 동안 눈 내리는 거 딱 2번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내려도 진짜 코딱지만큼 내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시청자 제보 사연인데요. 메이스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눈이랑 약간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직도 제 인생에서 역대 최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10년도 넘은 일이고 와이프도 아직까지 이날을 잊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연애 시절엔 우리 둘 다 부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징그럽게 눈이 내리지만 부산은 진짜 눈 보기 힘듭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는 아내와 사귄 지 1년이 안 된 무렵이라 그해 겨울이 우리 커플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이하 명칭은 아내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무렵에 눈을 보러 가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그럼 우리 일기예보 확인하고 눈 올 때 맞춰서 윗지방으로 한번 놀러 가자 하고 약속을 했더랬죠. 우리 둘은 눈 내리는 겨울바다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 테니까 당일 오전 일찍이 출발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약속 전날이 되었는데 그 전날 밤에 서로 연락하면서 필요한 짐들을 서로 체크해주고 다 마무리한 뒤에는 우리 그럼 내일 오전에 보자 하고 인사한 뒤에 서로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 전에 잠깐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맛집이랑 날씨랑 갈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눈 내리는 건 좋은데 이때 막 기사가 쏟아지는 게 산간지방이랑 해안가 쪽에 폭설이 예상된다 라고 하니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것저것 혼자 검색을 하다가 잠깐 제 차 상태 한번 살피겠다고 집 밖으로 나가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 하다 보니까 괜히 잠도 설쳐버린 거죠. 에이, 지금 자도 한 3-4시간도 못 자겠네 하는 생각에 또 잠기가 어두운 편이라 괜히 알람 못 듣고 늦잠 잘까 싶어서 일단 짐을 싸들고 차 끌고 여자친구네 아파트 단지 앞으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네 동 앞에서 차에서 자다가 시간 되면 나 앞이니까 내려와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부산도 어쨌든 겨울은 겨울인지라 이 차 안이 너무 춥더라고요. 시동을 걸고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었는데 날이 추우니까 슬슬 오줌도 마렵더라고요. 어디에다 싸지? 노상방뇨를 하기엔 좀 그렇고 이 당시 시간이 새벽 5시 30분쯤이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상가로 가서 상가가 잠겨 있으면 그때 그냥 화단에 싸기로 하고 일단 상가로 향했는데 상가 문이 열려 있어서 서둘러 남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 상가 화장실 구조가 소변기 2개 뒤쪽으로 대변기 칸 2개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저는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추우니까 얼른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잠깐 시트를 눕히고 누워있던 중에 밖에서 누가 똑똑똑 창문 유리를 두드리는 겁니다. 창문을 내렸더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저한테 아니 이거를 그냥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물 내렸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하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방금 화장실 오셨다가 그냥 나가셨잖아요. 아니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서 무슨 문제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자기 따라와서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야? 입주민 아니라고 괜히 시비 거는 거야? 싶어가지고 아저씨 가까이는 안 서고 아저씨가 앞장서서 저기 상가 쪽으로 가길래 내려가지고 멀찍이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상가로 들어가서 아저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난 뒤에 아 뭔데?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방금 막 들어간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어? 아저씨, 순간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아까 제가 소변해봤던 그 소변기 뒤쪽에 대변기 칸이 있는데 이 둘 중 하나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아저씨 거기 계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는데 전혀 대답도 없고 덜컹덜컹 문도 잠겨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소변 보러 왔을 때도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잠시 누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상한 닭살 비슷한 게 돋더라고요. 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경비든 누구든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면 분명히 대답이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살짝 수그리고 아래쪽을 봤는데 신발이 보이고 자세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전 혹시 몰라서 서둘러 뛰어나가 아파트 후문 쪽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 계시던 경비원분께 상가 화장실 안에 주치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불러도 반응이 없다.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나오면서 저는 차로 돌아왔고 아저씨는 저를 지나쳐서 상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이미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차 내부는 히터로 데워진 상태였지만 몸이 덜덜 떨리는 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상가 쪽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있고 아까 그 후문 경비 아저씨가 제 차 쪽으로 오더니 동료 경비원이 죽었다고 한번 경찰이랑 얘기 좀 해보라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분들께 발견 경위를 말씀드리고 곧바로 같이 다 경비실로 가서 CCTV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때 경찰관도 경비원도 모두 다 갸우뚱하고 말았어요. 저는 두 번 모두 화장실로 혼자 향하고 있었어요. 앞서 죽은 경비원은 제가 처음 화장실로 향하기 20분 전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20분 내내 나오지 않고 있었고요. 나중에 듣기로 이 경비원분의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소동이 있고 난 뒤 하는 수 없이 저는 당시 여친인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깨워야만 했는데 이미 준비하고 화장한다고 일어나 있는 상태였고 저는 아니 자기야 아파트 경비원이 죽었는데 이거를 내가 발견한 것 같아 하고 설명을 했죠. 서둘러 내려온 아내는 저랑 같이 있어주면서 잠도 못 잤을 텐데 찝찝하니까 그냥 강원도 올라가지 말자 하고 여행을 포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새벽에 제가 본 그 경비 아저씨 이미 죽은 뒤에 저한테 신고해달라고 도움 요청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잘 믿지 않는 이야기인데 새벽부터 내려와준 아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행인지 뭔지 바로 그날부터 강원도 인근 고속도로, 국도 여기저기서 차들이 연쇄 충돌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소가 도축되기 직전에 엄청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이제 개들도 개장수를 보면 잔뜩 긴장을 하잖아요. 마치 앞날을 안다는 듯이. 오늘은 이런 동물에 관한 강령술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호기심이라도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가장 유명한 강령술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이 베트남 무속신앙에서 소하고 개는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는 능력이 엄청 탁월하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는 평생 인간을 위해서 고되게 일하다가 마지막에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슬픈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이거를 자신이 가게 될 저승을 미리 보고 흘리는 눈물이라 음기 또는 영적인 기운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귀신 보는 강령술의 방법, 섬뜩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먼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밭을 갈다가 지쳐서 우는 늙은 소 한 마리를 찾는 겁니다. 이후 깨끗한 나뭇잎으로 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직접 받아내는 거예요. 이 눈물을 자신의 눈꺼풀이나 눈 안에 직접 바르면 되는 건데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밤 늦게 한 자정쯤 돼서 공동묘지나 사람이 죽었다는 사고 현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소의 눈물을 처음 바르게 되면 처음엔 엄청 따갑고 시릴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원래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길가에 돌아다니거나 물속을 거니는 검은 사람의 형체들, 혹은 길거리에 버려진 제사 음식 같은 것들을 허겁지겁 주워먹는 흉측한 몰골의 영혼들 같이 말이죠. 하지만 이 강령술의 가장 큰 공포는 온오프 스위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번 트인 영화는 물로 씻어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한 번은 이 동네에서 겁없기로 소문난 청년 남과 남의 친구 2명이 이 강령술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이들은 소의 눈물 괴담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마침 또 마을 어귀에는 다음날 도살될 예정인 늙은 물소 한 마리가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늦은 밤, 거의 자정이 다 됐을 무렵에 술 기운이 오른 남과 친구들은 나뭇잎을 들고 그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검고 큰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 봐라. 진짜 오네. 딱 봐. 야, 이거 내가 지금 바로 발라본다. 남은 나뭇잎에 소의 눈물을 흠뻑 적셔 자신의 양쪽 눈꺼풀에 힘껏 문질렀습니다. 남은 눈이 따갑다면서 잠깐 비명을 질렀지만 옆에 있던 친구들은 그저 웃기다면서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뜬 남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에이, 다 뻥이었네. 허탈해진 이 친구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가려면 대나무 숲길을 지나서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참 길을 잘 걷던 남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남이 자꾸만 길 가장자리 쪽으로 바짝 붙어서 무언가를 피하듯이 몸을 비틀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길 넓은데 왜 길 놔두고 구석으로 가? 친구의 물음에 남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속삭였습니다. 야, 조용해. 너 안 보여? 지금 사람들 길 꽉 채워서 걸어오고 있잖아. 부딪히면 안 돼.
친구들의 등골이 순식간에 오싹해졌습니다. 친구들의 눈에는 텅 빈 흙길 뿐이었지만 남의 눈엔 이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남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남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방구석을 가리키면서 비명을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누구야? 왜 천장에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남의 눈에는 집안이 가족이 아니라 낯선 존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남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흥미로워하면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서 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남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내던지면서 내 밥그릇에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허공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고 방에다가 오줌을 쌌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에도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가득가득하다면서 말이에요. 이에 남의 부모님이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급기야 굿까지 치렀지만 무당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늦었어. 소의 눈을 빌려 썼으니 소가 죽어야만 눈이 감기겠구먼. 그리고 결국 며칠 뒤 앞서 그 늙은 소가 2살 되었던 날 밤 남은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두 눈을 찌른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안 보인다. 이제 안 보여. 다행이다. 이제 안 보여.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진짜 호기심에라도 괜히 주변에 소 있다고 눈물 짜서 눈에 바르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혀 검증된 바가 없으니까 굳이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다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